최고위원 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회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경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조대석 당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후하나 20주년 여의도의 벚꽃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상 기온으로 겨울철 화카를 입고 벚꽃을 구경하는 그런 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이상 기온입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날이 푸근해진다니 다행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싸움으로 국회가 표류하고 있습니다. 거대 기득권 양당의 안중에는 민생도, 개헌도, 시급한 법안도 없습니다. 오늘도 국회 정상화는 기약이 없습니다. 국민 앞에 부끄럽습니다. 민생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민주평화당은 애가 탑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수차례 부적절한 뇌물 외유가 또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인사검증팀은 일자리 숫자 채우기 위해서 앉아있는 모양입니다. 민주당은 김기식 금감원장의 뇌물 외유를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일이라고 감싸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당시 같은 제의를 받은 다른 의원은 부적절하다고 거절했습니다. 김 금감원장의 뇌물 외유가 관행이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가져다 쓴 것도 관행이었습니다. 김 원장은 시민단체 시절 부정부패 정치인 퇴출운동을 주도한 전력이 있습니다. 김 원장은 또 국회에서 김영란법의 입법을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더 가증스럽습니다. 내로남불, 표리부동, 양두구육, 적폐의 전형입니다. 정부 여당이 나서서 감싸고 변명할 일이 아닙니다. 적폐 청산의 차원에서 다뤄야 합니다. 청와대는 지명을 철회하고 검찰은 뇌물죄와 직권남용죄에 해당되지 않는지 법적 검토를 해야 합니다. 지금 삼성증권에서 공이 김선달도 울고 갈 그런 유령 주식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증권사라는 삼성증권이 직원들에게 유령 주식을 나눠주고 직원들은 또 유령 주식을 팔아먹은 희대의 금융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동강물 팔아먹은 공이 김선달이 울고 갈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국민은 증권회사가 마음만 먹으면 유령 증권을 얼마든지 찍어내서 팔아먹을 수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또 공매도 제도가 얼마나 허술하게 운영되어 왔는지도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기관을 비롯한 큰 손들은 공매도를 통해서 개미 투자자들을 마음껏 이용했습니다. 개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매도는 기업의 본질적 가치와 무관합니다. 우리나라 경제 발전과는 더더욱 관계가 없습니다. 개미 투자자를 희생시키고 매매를 중개하는 증권사의 매만 권리는 나쁜 제도입니다. 정부는 차제에 증권사의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고 공매도 제도 폐해치를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병환 원내대표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4월 국회 정상화를 위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즉각 시작해야 합니다. 민주당에서 정치권이 방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폭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송법을 논의하자고 제안한 만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정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 운영은 철저히 상임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소관위원회의 논의 자체를 시간 끌기라며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소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밤을 새우더라도 상임위에 제한되어 있는 각 당의 개정안을 바탕으로 논의해 결론을 내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국회 개혁의 방향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봄꽃 축제가 한창인데 전국이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프로야구 역사상 처음으로 미세먼지 때문에 수도권 세 경기가 전면 취소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정부는 사후 약방이나 땜질식 처방이 아닌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는 획기적인 사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는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3020 구만 외칠 뿐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원전의 급격한 축소로 오히려 미세먼지 주 요인 중 하나인 석탄 발전을 확대시키는 모순된 행보를 즉각 시정해야 합니다. 또한 태양광 보급 사업은 지금의 지자체의 허가와 주민 동의 방식으로는 결코 재생에너지 3020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절대 농지까지 활용해 농촌 태양광 보급 활성화를 꾀하는 획기적이고 새로운 발상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정책 전환, 미세먼지 대책, 일자리 대책, 농가 소득 증대 대책,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일속 5조의 효과를 갖는 혁신적 발상으로 국민의 미세먼지 우려에 답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민주평화당은 에너지 전환 시대에 대응하고 국민 건강을 지켜주며 일자리 확대와 경제 활성화까지 고려한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삼성증권 사태는 우리 취약한 금융 시스템 민낯을 보여주었습니다. 직원들의 낮은 윤리의식과 내부 통제 시스템의 미비, 그리고 관리 당국의 허술한 금융 감독 시스템이 한꺼번에 드러난 참사입니다. 전 세계 10대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있지도 않은 주식을 증권사 마음대로 찍어내고 판매한 것인데, 이는 실물가치 평가 없이 수익만 추구하는 가상화폐 시장과 다를 바 없습니다. 사태의 원인 공매도에 대한 원천적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과거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도 33조 원에 달하는 외국인 공매도로 인해 우리 금융 시스템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금감원을 비롯한 관리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삼성증권을 포함한 금융시장의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증권금융사들은 무엇보다도 투명성과 신뢰성이 생명인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내부 구성원들의 뭐를 해쳐도 방지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일 상임선대위원장님의 말을 듣겠습니다. 예. 얼마 전 충북 증평에서 모녀가 사망을 했습니다. 작년 8월에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에 청와대에서는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갖추겠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일선 집행 현상에는 사회 안전망이 뻥뻥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지난번 최고위원회에서 제가 쓰레기 대란, 또 전투기 정비 불량으로 인한 추락, 현 정부가 과연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가 라는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이번 증평군 모녀 사망 사건 역시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지 않다. 통일이라든지 개원 문제와 같은 거대 담론을 주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선에서 민생을 살피고 보살피는 것이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데, 그 기본적인 임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까 원내대표께서 그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된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방송은 우리 사회의 공공 언론을 다루는 가장 핵심적인 도구입니다.
지난번에 민주당과 또 저희 국민의당 시절에 저희 당의 대부분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던 방송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정의당 최선 의원이 발의해 놓은 법안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측에서 전향적인 의사를 가지고 이 법안 중 어느 것이라도 받아들일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도 방송법 개정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입장과 자세를 취해주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원일 최고위원님의 발언 있겠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쓰레기 대란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쓰레기 대란으로 혼란스럽습니다. 곳곳에 아파트에 여전히 쌓인 재활용 쓰레기로 인해 아파트 주민은 물론 재활용 수거업체, 아파트 경비원들 모두가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폐자원 수입국인 중국이 지난해 7월에 이미 수입 중단 정책을 공개했고요. 금년 1월 폐지와 폐플라스틱 등의 수입을 중단하기 위해 8개월 전부터 예고된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전에 대비하지 못한 환경부의 재활용 쓰레기 무 대책은 큰 질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활용 쓰레기 난리가 벌어진 지난 2일 대책이라고 발표했던 수거 정상화도 재활용 업체의 동의가 결여된 환경부의 일반적 발표였음이 드러났기에 거짓 대책 발표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올해 폐자원 에너지와 연구 개발 예산은 지난해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으며 재활용 쓰레기와 관련한 자원순환 부분 예산도 줄어들었습니다. 정부가 재활용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안이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명시 우려됐던 전문성 없는 시민단체 출신 인사의 환경부 장관 임명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 있는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합니다. 재활용 쓰레기 문제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인 문제입니다. 환경부가 여러 가지 임시 방편을 발표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과 재활용을 효율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시해 줘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연영의 최고위원님 발언 있겠습니다. 네,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와중에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보복 관세 조치를 들고 나오고 있어서 그 불똥이 한국으로 튀지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절반입니다. 50.9%입니다. 쌀을 제외하고는 형편이 없습니다. 밀이 1.8%요, 옥수수가 3.7%, 콩이 2.4%. 그래서 주요 곡물 자급률이 13%대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식량도 안 봅니다. 식량 위기 상황 시에 자급자족 필요량의 4분의 1 수준에 지금 불과한 겁니다. OECD 국가 중 최하입니다. 목표는 올려야 할 게 있고 내려야 할 게 있는데요. 식량 자급률이 내려야 할 목표입니까? 그런데 최근 정부는 2022년 우리의 식량 자급률 목표치를 당초의 60%에서 55.4%로 낮추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목표치보다 5%를 낮춘 것이요. 7년 동안 계속 목표치가 후퇴한 것입니다. 목표치 하향 조정이 너무 포기한 게 아닌지, 그리고 그러한 것은 목표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목표치를 매년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정부는 기후변화 등 식량 안보에 대한 위협을 강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목표치 하향 운운하기에 앞서서 농지의 유지 활용 방안, 해외 곡물자료 의존도 저감 방안 등을 범정부 차원에서 진지하게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배준현 최고위원님의 발언 있겠습니다. 수도권과 지방 간의 불균형이 심한 정책이 하나둘이 아니지만 환경 정책에 있어서도 지방 차별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거둔 환경 개선 부담금이 수도권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지원금에 대다수 들어갔다니 하는 말입니다. 지난해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징수한 환경 개선 부담금은 전체 4,642억 원의 46%인 2,141억 원에 그쳤지만 노후 경유차 개선 사업에 지원된 예산은 전체 1,081억 원의 85.6%인 926억 원에 달했습니다. 반면 광주는 전체 부담금의 3.3%를 내고 0.3%의 지원액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경남은 전체 부담금의 6.3%를 내고도 지원금은 0.6%에 그쳤고, 부산은 전체 부담금의 6.3%를 내고 지원금은 1.2%에 그쳤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환경규제 차원에서 경유차 소유자에게서 거둔 세금입니다.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비용을 내는 만큼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금도 그에 비례하는 것이 마땅한 이치입니다. 그런데도 지방에서 거둔 부담금이 수도권 저감 사업 지원금으로 흘러간 데는 제도적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저감 사업 비용을 국비와 지방비 5대5 비율로 맞춰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은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해 국비를 반납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여기에다 수도권에 특혜를 주는 대기환경개선특별법이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특별법은 대기오염원 관리를 수도권 내로 한정해서 석탄 화력 발전소를 비롯한 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을 지방으로 모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염원은 지방이 떠안으면서 정작 대기오염 개선 사업의 혜택은 수도권이 가져가는 셈입니다. 미세먼지는 수도권에만 국한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맑은 공기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보편적 권리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으로 거둬진 세금이 온전히 그 지역의 미세먼지 오염 개선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 적용 지역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저감 사업 지원금에 대한 국비와 지방비 비율도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박지원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5일 군산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고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조선업 특별고용 지원업 지정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것을 우선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서도 목포와 대굴공단을 추경에 포함시켜서 조선업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왜 이번에 영암과 목포는 지정하지 않았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아마 전남도 정부 것을 체크를 하니까 전라남도 정무부지사 전라남도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중심을 가져달라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이윤석 영안보안 신안 예비후보와 저는 그제 목포에서 대불산단 입주업체 대표 및 관계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영암 대불산단은 2016년에 비해서 2017년 고용 수준이 48.8%가 급감했고 소선업장난 하더라도 2008년 소선 포항기 대비해서 금년 57%나 노동자가 감소했습니다. 소선업이 지역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목표의 경우도 산정농공자 등 조선업체들은 거의 도산 단계에 있고 영암이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거의 폐업 상태에 있습니다. 정부는 상황이 비슷한 영남의 4개 지역은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고 전남은 제외되기 때문에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윤석 예비후보와 저는 우리 당이 강하게 이유 제기를 해서 박근혜 정부에서도 포함되었던 6개 지역의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한 추경 반영이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같은 혜택을 받도록 노력해 줄 것을 지도부에 당국히 거듭합니다. 아울러서 이낙연 총리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줄 것도 거듭 말씀하십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 가구는 2016년 기준 539만 8천 가구로 전체 가구 1936만 8천 가구의 27.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85년 처음 조사된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66만 1천 가구였던 1인 가구는 어느새 30년 만에 약 8배가 증가하였습니다. 나홀로족의 급증은 만혼과 비혼으로 인한 미혼 독신 가구의 증가와 이혼 별거로 인한 단독 가구 증가, 고령화로 인한 노인 단독 가구 증가가 그 원인입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1인 가구는 2023년에 719만 6천 가구로 급속히 증가할 전망입니다. 1인 가구는 30대부터 70대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50대 이상의 경우 소득 불균형으로 인해 노인 빈곤이 심화되는 현상으로 포착하려고 있습니다. 이제 1인 가구는 개인의 위기로만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구조적이고 보편적인 대한민국 사회 현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책을 위한 사회보장통계 데이터베이스도 이달 말에 구축한다는 입장이지만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1인 가구 대책을 위해 지난 10년간 80조 원이 넘는 돈을 썼지만 오히려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단순히 예산 뿌리기식이 아니라 단독 가구 유형에 따른 체감도 높은 사회보장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네, 더 이상 발언하실 분 안 계시면 이거 전화하겠습니다. 말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 앞에 바카스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지역구한테 저희 선배님 중에 약사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카스 새로 나온 바카스라고 하는데 강색깔이 포장 색깔이 용기 색깔이라는 색깔이 저희가 하는 색깔과 비슷하다고 저한테 이 바카스로 리프레시 유어반으로 힘내라고 이런 걸 해주신 분인데 리프레시 유어반 요즘 고생 많이 한다. 많이 한다고 힘내라고 하면서 리프레시 유어 마인드 말을 해서 이런 거 붙여가지고 한번 홍보 좀 해봐라고 해서 제가 선배님한테
민주당이 어려운 일만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바깥 하나 먹고 이제 재밌고 힘 좀 내라고 리프레시 유어하는 마인드라는 이런 취지로 한 말씩 갖고 왔습니다. 이 하나 같이 한 드시고 힘 좀 내시면 좋겠습니다. 바깥 사람 따시죠. 바깥 사람 따시죠. 바깥 홍보해주네. 바깥 광고해주네. 리프레시 민주평화당 하겠습니다. 리프레시 민주평화당! 민주평화당!